안녕하십니까. 성기영의 경제쇼 아나운서 성기영입니다. 미국 뉴욕 증시에서 주요 3대 주가 지수가 일제히 상승 마감했습니다. 제조업 경기 위축 소식에 장 초반에 주춤했던 미국 증시는 미국 연준의 일부 위원들이 추가 빅컷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상승했는데요. 빅컷 효과가 국내 증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지 잠시 후에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주식 투자는 하고 싶은데 잘 모르겠고 또 공부할 시간도 없을 때 전문가들이 권하는 방법이 바로 S&P 지수에 투자하라라는 건데요. 워렌 버핏 회장도 추천한 S&P 지수 투자법 알아보고요. 장단점 없을지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 시간 유튜브로도 함께합니다. 경제 시야를 넓혀드립니다. 투자의 지름길을 안내합니다. 돈 되는 정보를 발견하는 시간. KBS 1라디오 경제쇼. 먼저 오늘의 주요 경제 뉴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경제 뉴스 브리핑 손석우 경제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나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배추값 많이 오르고 있다면서요? 네. 지금 소비하는 배추가 이제 여름에 키워서 출하를 하는 여름 배추인데 아시는 것처럼 추석 연휴 때까지도 폭염이 이어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년에 비해서 배추 작황이 지금 매우 좋지 않아서 절대적인 공급량이 줄면서 가격이 치솟은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결국 정부가 대책을 내놨습니다. 당분간 배추 공급량이 감소할 것으로 판단을 해서 일단 수급 안정이 우선으로 보고 중국에서 배추를 수입을 해서 공급하겠다는 계획 내놨습니다. 네. 일단 이번 주 금요일이 27일인데요. 초도 물량으로 16톤을 들여올 예정이고요. 네. 이 초도 물량 16톤은 이제 도매 시장을 통해서 외식업체라든지 식자재 업체, 뭐 김치 관련된 업체 등에 우선적으로 공급될 예정입니다. 얼마나 오른 거예요? 국산 배추값이? 지금 한국농산식품유통공사 기준으로 23일 기준입니다. 여름 고랭지 배추 상품 도매 가격입니다. 포기당 11,895원. 네. 이것도 계속해서 오르고 있는 그런 추세이고요. 이 11,895원 전년 대비 151%가 급등한 가격입니다. 네. 전월 대비로도 93.9% 거의 2배 가까이 뛴 가격이고요. 이거 도매 가격입니다. 실제 우리가 이제 마트 같은 데서 소매 가격으로 구입을 하려면 포기당 지금 가장 비싼 경우는 2만 원을 넘는 곳도 등장을 했어요. 예. 소비자들에게 상당한 충격을 주고 있을 정도로 배추값이 금값이 된 상태입니다. 이제 머지않아 김장 준비할 때잖아요. 그래서 김장 양념에 사용되는 채소류 가격도 지금 많이 올랐습니다. 무 도매 가격은 3,191원, 네. 전년 대비 113.3% 올랐고요. 양파, 대파 모두 두 자릿수로 오른 가격입니다. 품질도 지금 되게 좋지 않다고 해요. 올 여름에 고온 현상이 계속해서 장기화되면서 결구, 네. 이 배추의 결구가 상당히 부진하다고 하는데 네. 결구라는 게 이제 배추 속 보면은 여러 겹으로 입이 겹쳐지면서 둥글게 속이 만들어지는 그런 현상이 있더라고요. 네, 네. 이 결구가 풍성해야 되게 좋은 배추라고 하는데 이 결구가 지금 상당히 부진하다고 하고요. 이제 10월부터는 강원도, 충북, 단양 등지에서 여름 배추 출하가 더 많아지고 중순이 되면 이제 경북 지역, 경기 지역에서도 가을 배추가 나오기 때문에 네. 10월부터는 이제 배추 수급에 그나마 숨통이 트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네. 자,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을 놓고 그 더불어민주당에서 의원들 간 토론이 있었죠. 네. 금융투자소득세를 예정대로 지금 내년에 시행하자는 시행팀, 그리고 유예하자라는 유예팀, 이렇게 두 팀으로 나눠서 네. 토론을 진행을 했고요. 지금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시행팀은 이제 각 이 의원들이 참석을 했는데 김영환, 김성환, 이강일 의원, 유예팀에는 김현정 의원이 팀장으로 해서 이소영, 이연희 의원으로 이렇게 3대3 토론이 진행이 됐고요. 네. 오늘 민주당이 금투세 토론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는 토론 결과를 토대로 민주당이 지금 금투세 시행 여부에 대한 입장 정리를 한다고 밝혔거든요. 사실상 원내 일당으로서 지위를 갖고 있기 때문에 금투세 시행의 키를 민주당이 쥐고 있잖아요. 네. 추석 연휴 전까지만 해도 민주당 내에서 뭐 이재명 대표뿐만 아니라 지도부 간에도 또 의원들 사이에도 시행할 거냐, 폐지가 맞다, 찬반이 있었고 유예하자 혹은
금투세 부과 기준을 뭐 완화하자 되게 엇갈리는 목소리들이 네. 오히려 더 사태를 혼란스럽게 만든다는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일단 오늘 토론회를 통해서 당내 입장을 정리하겠다는 취지이기 때문에 오늘 토론회가 중요합니다. 네, 자 시행팀과 유예팀이라고 하셨잖아요. 네. 입장이 첨예하게 엇갈렸는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한데요. 일단은 뚜렷한 입장차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먼저 유예팀을 보면 네. 금투세 취지에는 찬성을 한다. 그런데 지금 주식시장 상황을 봐라. 너무 안 좋지 않냐. 이런 점을 이제 유예해야 된다는 이유로 꼽았어요. 그러니까 미국이나 일본 비교할 수 있는 다른 나라 주식시장에 비교해 우리나라 증시가 너무나 큰 부진에 빠져 있다라는 점을 지적을 하고 있고요. 우선순위의 문제도 지적을 했는데 금투세를 시행하기 전에 먼저 자본시장과 관련된 선진화가 우선돼야 한다. 이런 점을 얘기했습니다. 즉, 네. 뭐 자본시장 밸류업에 집중을 하자. 대표적으로 상법 개정도 해야 되고 자본시장법에서 지금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되는 부분들을 먼저 바꾸고 그다음에 금투세를 시행하자라는 입장을 내놨고요. 반면에 예정대로 내년 1월 금투세를 시행하자라는 이 시행팀은 조세정의의 당위성을 먼저 이야기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금투세가 2020년에 당시의 여야 합의로 시행하기로 통과된 법안이고 본질적으로 같은 투자 활동에 일괄된 세율을 적용하자라는 거. 그래서 조세 중립성을 확보하자라는 것을 강조를 했고요. 금투세가 장기적으로 보면 오히려 거래 비용을 낮춘다. 그리고 한국 자본시장의 투자 매력도를 높이는 방안이다. 이런 논리도 펼쳤습니다. 이외에도 쟁점별 토론도 계속해서 이어졌는데 예를 들어서 금투세 시행 후에 주가 하락 같은 부정적 영향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 네. 여기에서 시행팀은 감당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유예팀은요? 유예팀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큰 손이나 외국인 투자자들이 대거 이탈할 것이다. 이에 따른 부정적 영향을 강조하는 이렇게 상반되는 입장을 계속해서 펼쳤습니다. 네. 논란이 될 만한 발언도 있었어요. 예를 들면은 지금 이번에 국회에서 토론회가 열렸는데 그 한국 그 주식투자연합 한투연 네. 관계자들의 출입을 막은 것도 좀 논란이 됐고요. 또 그 시행팀에서 나왔던 발언 중에 하나가 주식시장이 지금 부진해서 떨어질 게 걱정이 되면 인버스에 투자를 하면 될 거 아니냐. 인버스라는 거 아시겠지만 이제 지수가 이제 반대로 떨어지는 거에 베팅을 하는 투자 네. 방법이잖아요. 뭐 그럴 수는 있는데 그게 과연 의원의 입에서 이런 정책 토론회를 하는 데에서 나올 만한 이야기냐. 할 만한 얘기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논란이 될 만한 발언들 네. 나왔습니다. 그 울산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비철금속 1위 기업인 고려 아연에 대한 경영권 싸움에 대해서 어제 잠깐 말씀해 주셨는데 네. 오늘 이제 기자회견 열 거라고 하셨잖아요. 네. 열렸죠. 예, 열렸습니다. 지금 고려아연 최대 주주인 영풍 사모펀드 MBK 파트너스 지난 13일에 주식 공개 매수를 통해서 이제 고려아연에 대한 인수합병을 시도하고 있는 이런 가운데 오늘 고려아연이 첫 공식 기자회견에 나선 겁니다. 최고 기술 책임자 CTO죠. 이재중 부회장이 기자회견에 나왔고요. 지금 영풍과 MBK의 경영권 인수 시도에 대해서 약탈적 행위다.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 이렇게 강하게 반발을 했습니다. 특히 이제 고려아연 최대 주주 영풍의 장영진 고문을 향해서는 투기자본과 손잡고 고려아연을 노리고 있다. 이렇게 날을 세웠습니다. 지금 논란이 일고 있는 중국 자본 개입에 대한 의혹도 지금 다시 제기를 했습니다. 네. 이 부회장은 MK 파트너스라는 투기자본이 중국 자본을 등에 업고 고려아연을 집어삼키려 하고 있다. 만약에 MK 파트너스가 고려아연을 차지하게 된다면 우리의 핵심 기술이 해외로 유출되고 대한민국의 산업 경쟁력 무너질 것이다. 그래서 고려아연의 모든 임직원은 이번 적대적 M&A를 결사코 막아낼 것이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네. 그러면 그 진행되고 있는 주식 공개 매수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한다고 하던가요? 이게 주식 공개 매수 방어 대책을 사실 많이 어떤 방어 대책을 내놓을 것인가 기대를 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뚜렷한 입장을 내놓지 않았어요. 이게 이제 네. 일부러 내놓지 않았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왜냐하면 섣불리 이 방어 대책을 내놨다가 오히려 그게 나중에 역공의 빌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기자회견에서는 이번 인수합병에 대한 부당함만을 강조했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고 네. 또 하나 특이한 점은 기자회견에 대표이사인 최윤범 회장이나 보통 그 CFO
회사의 재무를 책임질 CFO가 나오지 않았어요. 아까 기술 책임자. 네, CTO. 네. 이재중 부회장이 마이크 앞에 섰거든요. 네. 보통 이런 적대적인 인수합병에 대한 기자회견이라면 보통은 최고 경영진, CFO 이런 사람들이 나서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왜 이거에 대한 배경이 뭘까? 지금 영풍과 MBK 파트너스가 고려아연의 어떤 재무 건전성을 공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런 CFO나 최고 경영 책임자가 나왔었을 때에 오히려 이게 공격 대상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CTO를 전면에 내세운 것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 방송 시작 직전에 그 거래소에서 코리아 밸류업 지수를 발표했습니다. 네. 그 지금 들어온 속보 좀 전해주시겠어요? 예, 네. 이게 이제 드디어 나온 겁니다. 한국거래소가 조금 전에 이제 한국 증시의 저평가 해소를 위한 기업 밸류업 지원 방안의 일환으로 네. 코리아 밸류업 지수를 공개를 한 겁니다. 그래서 수익성이나 주주 환원 또 밸류업 공시 여부 등을 고려를 해서 100개 종목을 이 지수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네. 그래서 이 지수에 포함된 일단 이 지수는 오는 30일부터 국내외 투자자들에게 실시간 지수로 제공이 되고요. 또 밸류업 지수를 추종하는 ETF 상장 지수 펀드라든지 지수 선물은 오는 11월 초에 상장을 할 예정이다. 이런 계획도 내놨습니다. 네. 구성 종목이 궁금하실 텐데 유가증권 시장에서 소위 대형주라고 볼 수 있는 종목들이 대거 다 포함이 됐습니다. 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두산 이외의 금융주들, 우리금융지주, 뭐 신한지주라든지 금융보험주들 100개 종목이 포함이 됐습니다. 네. 중요한 건 이 종목들이 이제 지수에 포함이 됐기 때문에 이 지수를 가지고 어떤 상품이 나오고 이 상품에 소위 말해서 투자 기관들의 자금이 이제 들어갈지 이거에 대한 촉각이 이제 곤두세우게 될 텐데요. 네. 일단 오늘 지수에 대한 발표, 전반적인 개괄적인 운용 계획들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 내일 시장에 이 부분이 어떻게 반영되는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경제뉴스 브리핑 손서구 경제평론가였습니다. 경제 전문가의 원포인트 레슨. 꼭 알아야 할 정보와 이슈를 알기 쉽게 풀어드립니다. 대한민국 경제 고수와 함께 투자의 맥을 짚는 KBS 1라디오 경제쇼. 진행의 성기영 아나운서입니다. 미국 제조업 경기 위축 소식에 장 초반에 좀 주춤했던 미국 증시가 연준 일부 인사들의 추가 빅컷 가능성에 대한 공개 발언으로 강보합으로 마감했습니다. 이에 반해서 국내 증시는 이 빅컷의 효과를 최대한 누리지 못하고 좀 박스권에 갇혀 있다 이런 불만이 있던데요. 앞으로 국내 증시 어떻게 될지 빅컷 이후 투자자들은 어떤 투자 전략을 가져가야 할지 오늘 알아보겠습니다. 김영익 서강대학교 경제대학원 교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미국 연준의 빅컷 결정된 게 이제 벌써 일주일이 다 돼갑니다. 예. 네. 시장 반응을 일단 좀 살펴보면 좀 긍정적인 거를 파악하고 있는 거죠 지금까지는요. 예, 네. 주시장 좀 긍정적으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뭐 다우지수 S&P 500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해 가고 있고요. 네. 나스닥도 뭐 빅컷 이후에 한 2.0% 올랐습니다. 예, 그리고 다른 나라 세 부분 주가들이 다 오르고요. 네. 뭐 우리 코스피, 코스닥도 뭐 그래도 부진하지만 코스닥은 빅컷 이후에 오늘까지 보니까 4.7%나 상대적으로 좀 많이 올랐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그 원래 이제 그 빅컷이 되면 예, 이게 경기 침체일 것이다를 반영하는 것이다. 예. 아니면 좋은 것이다. 이렇게 좀 엇갈렸었잖아요. 예. 네,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이번 빅컷 배경에 대해서. 예. 과거에 보면은 빅컷 할 때 경기가 굉장히 나빴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네. 2000년 IT 거품 붕괴됐고 그다음에 2008년 금융위기 있었죠. 네. 그다음에 2020년 코로나로 경제가 극히 나빠지니까 빅컷을 했었습니다. 네. 그때 빅컷을 했는데도 오히려 그 주가는 떨어졌었어요. 네. 그런데 이번에는 그런 위기가 아니고 경제가 영착륙할 것이다. 뭐 금리를 내렸지만은 그래도 연착륙할 것이다. 네. 이렇게 해서 주가가 좀 올랐습니다. 그러면 연준이
왜 피컷을 했을까? 아직 연착륙 경제 그렇게 나쁘지도 않은데요. 고용을 좀 우려했던 것 같습니다. 네. 예, 미 연준의 통화정책 목표가 물가 안정하고 고용 최대화거든요. 지금 물가 상승률은 좀 낮아지고 있고 고용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죠. 예, 그런데 미국 고용은 보면은 정말 탄력적이에요. 그래서 네. 2020년 3, 4월 달에 소비가 위축되고 경제가 침체에 빠지니까요. 그 두 달에 미국 기업들이 일자리를 약 2,200만 개, 그 이전 10년 동안 늘었던 일자리를 단 두 달 사이 줄여버린 나라입니다. 예, 그래서 연준 의장이 네. 걱정했던 거는 또 소비가 둔화되면 기업들이 그렇게 많이 고용을 줄여버리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거네요. 예, 그래서 네. 피컷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처음에 이제 지난 19일이죠. 지난주였죠. 19일에 네. 피컷 단행한 후에 약간 주식 시장이 조금 이렇게 하다가 어제 같은 경우는 오늘 새벽 같은 마감된 네. 거 보니까 처음에 뉴욕 증시가 출발할 때는 좀 주춤주춤했었잖아요. 네. 그 제조업 관리 예, 그 지수하고 이런 거 예. 나왔을 때 예, 제조 구매 지수. 네, 예, 제조업 예. 구매 지수 예. 그거 나왔을 때 조금 이제 주춤했었는데 다시 이제 일부 그 연준 그 위원들이 예, 추가 비컷이 있을 것이다라는 걸 시사를 했단 말이에요. 공개 예. 발언을 했지 않습니까? 예, 네, 그게 이제 영향을 미쳤던 것 같죠. 예, 그렇죠. 굴스비 연준 총재가 네, 예, 추가 피컷 할 수도 있다. 네, 그분도 역시 고용을 좀 걱정하는 것 같아요. 네, 예, 그래서 올해 이제 남은 FOMC가 11월하고 12월 네. 예, 두 번 남아 있거든요. 예, 그런데 두 번 중 한 번은 제가 보기에도 피컷을 할 것 같습니다. 아, 예, 제가 그렇게 보는 이유는 지금 제가 미국의 적정 금리를 추정해 보니까요. 네. 3분기 기준으로 한 4.1% 나와요. 그런 건 어떻게 추정하시는 거예요? 예, 소위 그 이론적으로 그 테일러 준칙이라는 게 네. 금리를 적정 금리를 추정하는 하나의 방법이 있거든요. 네. 예, 그거는 미국의 실제 GDP가 잠재 GDP를 넘어서느냐, 네. 예, 그다음에 물가 상승 목표치에 얼마나 벗어났느냐, 벗어났느냐. 예, 네. 이런 걸 가지고 추정하는데요. 네. 예, 지금 적정 금리가 제가 추정해 보니까 4.1%. 어. 예, 그리고 연준 위원들은 뭐 연말이가 4.4%로 점도표 중간값 네. 중앙값이 4.4%로 나왔거든요. 네. 예, 이번에 그 4.7에서 5.0 그 사이까지 그 내렸습니다만은 뭐 제가 보기에는 소비 증가세가 앞으로 둔화되면서 고용이 좀 우려하는 것처럼 좀 많이 둔화될 것 같아요. 네. 예, 그러면서 앞으로도 한두 번은 좀 올해 안에 피컷을 할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굴스비는 오스틴 굴스비 시카고 연은 총재. 예, 연은 총재. 네, 예, 말씀하셨던 예, 거, 연준 총재. 네, 표현이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기업들의 오늘 주가가 올랐고 지금 중국 증시도 이제 상승해서 마감된 거로 이제 그 뉴스 들어와 있는데요. 사실 근데 처음에 제가 좀 질문 드렸던 게 좀 혼란스러웠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미국이 과거에 예, 그 금리를 인하했을 때 네. 항상 이게 주식 시장에 좋은 영향을 미친 것만은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 그때 보니까 그게 경기가 좋을 때 하고 나쁠 때 하고 예, 그 주식 시장이 받아들이는 게 금리 예. 인하를 예. 다르게 받아들였다. 이렇게들 해석을 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려서 주가를 결정하는 게 금리하고 기업 이익이거든요. 네, 네. 예, 그런데 과거에는 금리를 내렸을 때 경기가 나쁘니까 기업 이익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네. 그래서 금리를 내려도 주가가 떨어졌었죠. 네. 예, 그런데 현재는 기업 이익이 감소는 아니에요. 아, 그래서 경기가 아직까지는 연착륙 가능성이 있죠. 예, 그런데 저는 내년 상반기에 미국 경제가 경창 마이너스 성장할 수가 있다고 보고 있어요. 경기 침체에 빠질 수 있다고 보고 있죠. 네. 예, 그거는 미국 GDP의 69%를 차지하고 있는 소비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거든요. 네. 소비 증가세가 왜 둔화되고 있냐면은 미국 사람들이 그동안 돈을 많이 쓰다 보니까 저축률이 많이 낮아졌고요. 네. 예, 그다음에 실질 가처분 소득이 별로 안 오르고 있습니다. 예, 네. 그리고 가계 이자 부담이 오르다 보니까 가계와 소비여력이 점차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 상반기에 소비 중심으로 미국 경제가 침체에 빠질 수 있다. 네. 뭐 그러면은 주식. 이제 주가가 네. 금리가 떨어져도 네. 경기 침체에 빠지면 기업 이익 증가율이 더 낮아지면서 주가가 떨어질 수가 있죠. 예. 뭐 저는 내년 상반기는 미국 주가 좀 비관적으로 봅니다. 아, 그러세요? 아까 2000년에 그 IT 거품 붕괴될 때하고 이제 2008년 금융 위기, 그다음에 이제 코로나 위기 때의 주가를 말씀해 주셨는데 예. 그때처럼까지 떨어진 경제 성장률이 떨어지라고 그 보시는 건 정도는 아니잖아요. 아닐 것 같습니다. 네. 예, 예. 그래서 이제 마이너스 성장할 텐데
그게 깊은 거냐, 좀 옅은 마이너스 성장이냐. 네. 예, 그런데 아직까지는 좀 옅은 뭐 마이너스 1% 안팎 뭐 이 정도 성장하면 아주 깊은 경착륙은 아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네, 그래요. 그런데 그 하락할 거라는 이제 주장을 보면은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은 이제 선반영됐다. 예. 그리고 아까도 여쭤봤지만 미 연준이 빅컷을 단행한 이유가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담긴 예. 게 아니었느냐. 그러니까 결국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가게 되면 예. 빅컷은 또 추가 있겠지만 주가는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는 거죠. 올 4분기는 괜찮을 거로 보고 그러니까 있습니다. 내년에. 예. 네. 내년 상반기에는요. 네. 금리 인하폭보다 기업 수익 증가율이 더 낮아지면서 내년 상반기에는 주가가 떨어질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예, 그리고 최근에 그 미국 주가가 제가 평가해 보면은 좀 가대평가됐어요. 주가를 평가할 네. 때 뭐 명목 GDP에 비해서 주가가 S&P 500이 얼마나 올랐느냐, 그다음에 산업 생산, 뭐 고용, 소매, 판매, 대표적인 유동성 통화 지표는 M2 강의 통화라고 그러죠. 네, 네. 이런 거로 평가해 보면은 거의 15% 안팎 가대평가된 상태입니다. 네. 예, 그런데 내년에는 금리를 인하하더라도 경기가 둔화되면은 주가가 상당폭 조정을 보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런데 그건 내년이고요. 지금 당장은 이제 빅컷의 예. 효과가 미국 증시를 비롯해서 나타나고 있는데 예. 우리는 조금 소외된 게 아니냐고 했는데 아까 또 코스피는 좀 제법 좀 올라줬다 이렇게 코스닥은 좀 올라줬다고 예. 말씀하셨잖아요. 예. 근데 우리 주식은 지금 좀 박스권에서 많이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특히 반도체 업종 이런 쪽으로 좀 중심으로 외국인들이 많이 이탈하니까 예. 우려가 크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 주가는 상대적으로 굉장히 좀 올해 들어서 부진한 모습이죠. 뭐 얼마 전에 또 2,890까지 갔다가 또 2,500대로 떨어져가지고 지금 2,600을 약간 넘었는데요. 네, 네. 뭐 미국 주가는 역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는데 우리 주가는 상대적으로 부진한 모습입니다. 네. 예, 그러나 저는 4분기에는 우리 주식시장에 좀 희망을 가지셔도 될 것 같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주가는 아까 미국 주가는 15% 정도 가대평가됐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제가 우리 코스피를 평가해 보면은 뭐 유동성에 비해서 그다음에 특히 우리 주가는 장기적으로 명목 GDP하고 같은 방향으로 가거든요. 네. 예, 명목 GDP에서 한 20% 정도 저평가됐어요. 네. 예, 그리고 우리 주가가 8월 이후로 많이 떨어진 거는 주로 애국인들이 많이 팔았기 때문이죠. 네. 사실 애국인들이 1월에서 7월까지는 우리 코스피 시장에서 한 23조 원 정도 순매수를 했어요. 네. 예, 그런데 8월부터 뭐 오늘까지 보니까 약 9조 정도 순매도를 해버렸거든요. 네. 예, 그리고 최근 그 25일 애국인 순매도하고 우리 코스피하고 상관계수를 구해보니까 0.8 정도 나와요. 애국인이 팔면 우리 코스피가 떨어졌다는 거죠. 네. 예. 그런데 외국인이 왜 팔았느냐 저는 그 두 가지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글로벌 경제가 불안하면은 우리 GDP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율이 40% 정도 넘거든요. 예. 그래서 글로벌 경제가 불안하면은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가 불안해질 것이다. 예, 그리고 환율이 1,390원 안팎까지 가다가 최근에 1,330원까지 네, 좀 떨어지고 떨어졌거든요. 있어요. 네. 그래서 일부 외국인들은 한 차익을 누렸던 것 같습니다. 예, 그러나 저는 4분기에는 뭐 글로벌 금융시장도 전 세계적으로 금리 인하하면서 좀 안정될 가능성이 높고요. 예, 그다음에 어제 그 9월 20일까지 수출입 통계가 발표됐죠. 20일까지 관세청에서. 예, 그런데 조업일수가 줄어들어가지고 조업일수. 예, 네. 예. 전체 수출은 마이너스 1.1%였는데요. 예, 그런데 일평균 수출 금액은 한 18% 정도 증가했습니다. 네. 근데 제가 늘 그 일평균 수출하고 코스피가 가대평가됐냐 저평가됐냐 이걸 평가하는데요. 아, 그렇게도 합니까? 예. 아. 그게 우리나라 코스피하고 상관계수가 제일 높은 게 일평균 수출 금액이에요. 아, 그래요? 모든 경제 지표 중. 네. 상관계수가 0.87 정도 나옵니다. 거의 같은 방향으로 움직여요. 1이면 진짜 완전히 같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네. 0.87 된 경제 변수가 없습니다. 예, 그만큼 우리 코스피는 일평균 수출 금액하고 상관계수가 높고 거의 같은 방향으로 변동하는데요. 20일까지 일평균 수출 금액이 27억 4천만 달러가 나왔어요. 일평균. 예, 네. 올해 들어서 최고치거든요. 월별로 보면은. 그럼 다시 외국인들이 돌아올 수 있다고 보시는 그렇죠. 거예요? 이렇게 평가하면은 지금 적정 주가가
2,825 정도 나옵니다. 네, 그거는 수출로 평가한 건데요. 네, 네. 네, 저는 아마 외국인들이 다시 돌아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그리고, 2,631로 마감됐네요. 예. 네. 그리고 글로벌 그 주식형 펀드 보면요. 네. 8월 이후로 대만하고 우리나라에서 글로벌 주식형 펀드가 많이 빠져나갔어요. 두 나라 다 수출 의존도가 높은 나라죠. 네. 예, 그런데 지난주부터 대만 쪽으로는 자금이 순유입됐고요. 우리나라도 규모가 많이 축소되고 있어요. 네. 아마 이번 주 통계에 나오면은 거의 제로나 아마 다음 주부터는 순유입될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거 하나 좀 여쭤볼게요. 네. 이제 그 반도체 대장주 비중이 높지 않습니까? 국내 네. 증시 같은 경우에. 근데 그 모건 스탠리에서 반도체 피크아웃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휘청거렸었는데 이 피크아웃 주장에 대해서는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저는 좀 과도하지 않느냐 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그 모건 스탠리 나름대로 애널리스트 견해가 있죠. 근데 그걸 보니까 특히 그 HBM 고대역 뭐 폭메모리. 메모리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게 이제 공급 가행이다. 그다음에 스마트 PC 이런 거 수요가 줄어드니까 D램 가격이 떨어질 것이다. 네. 뭐 이런 거 부정적인 의견을 냈습니다만은 사실 삼성전자는 우리 SK 하이닉스가 생산하는 D램 가격이 떨어지지는 않고 있어요. 그런데 상승률이 네. 좀 둔화는 되고 둔화돼서.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어떤 모멘텀은 조금 둔화되는데요. 그래도 반도체 가격 상승하고 있다는 거죠. 뭐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이익 증가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어제 그 20일까지 수출 통계 보니까 네. 반도체 비중이 더 올라가고 있어요. 우리 수출에서 21%까지 9월에 더 늘어나 버렸거든요. 네. 뭐 이게 그 현재 통계입니다만 앞으로 통계를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저는 그런 걸 볼 때 너무 모건 스탠리 좀 과도했지 않느냐. 네. 그리고 제가 아까 4분기에는 주가가 오를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우리 코스피하고 삼성전자 주가하고 상관계수가 역시 0.87 정도 되거든요. 네. 코스피가 오를 때 삼성전자 주가가 올랐다는 겁니다. 네. 이런 측면에서 보면은 뭐 조금 가도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근데 삼성전자 갖고 계신 분들은 요즘 좀 많이 속상해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오늘은 조금 올랐습니다만 정말 감질나게 왔다 갔다 한다 이렇게 생각이 드실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이제 지금 과도했다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그래도 이렇게 외국계 투자은행의 보고서에 정말 이렇게 휘청이는 걸 보면 예. 그만큼 국내 금융시장이 좀 취약하다 이런 뜻도 되지 않을까요? 수급 기반이 취하하는 거는 사실입니다. 네. 사실 우리 가계 자산 중에서 주식 비중이 21.8% 지난 1분기 말 현재요. 미국은 50% 정도 됩니다. 그다음에 주식형 펀드가 계속 정체되고 있어요. 네. 여기다가 국민연금도 상대적으로 우리 주식 비중을 줄이고 있죠. 네. 그래서 수급 기반이 국내 수급 기반이 아주 취약하니까 외국인이 사냐 안 하냐 그 외국계 견해에 따라 가지고 우리 증시가 많이 출렁거릴 수가 있습니다. 네. 우리 증시 기반이 많이 취약하다. 이거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지금 그 여전히 그 가닥을 잡지 못하고 있는 금융투자 소득세 이 논란도 좀 한몫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 역시 뭐 불확실한 금융시장을 더 불확실하게 만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민주당 토론회를 한번 쭉 보고 보셨어요? 왔습니다. 네, 네. 어떻든가요? 봤더니 네. 뭐 지금 당장 시행하자, 유예하자 이런 주장들이 팽팽하게 맞섰는데요. 네. 그런데 과연 그 시행했을 때 우리 주가가 추가적으로 하락할 것인가? 그다음에 우리 주식시장에서 자금이 뭐 해외 특히 미국으로 더 유출될 것인가? 이게 그 중요한 문제인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제가 그 증권회사 들어가면서 지금까지 그 주식을 지켜보는데 주가 지수를 결정하는 거는 명목 GDP고요. 개별 기업 주가를 결정하는 거는 또 개별 기업의 이익이거든요. 네. 근데 뭐 주가가 저평가됐다면 시간이 가면 제자리에 돌아옵니다. 시간 문제입니다. 네. 자, 다시 돌아가서 그 앞으로 유럽 등 주요국들의 중앙은행들도 추가 금리에 나설 것으로 보이는데 이게 그러면 지금 봐서는 시장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칠까요? 이렇게 아주 단편적으로 여쭤보는 거는 아닌 거죠. 뭐 전반적으로 금리 인하는 네. 경제에 도움을 주죠. 그런데 미국이 금리를 인하하니까 뭐 유럽, 중국도 금리 인하할 여지가 생긴 거예요. 특히 네. 그 신흥시장이 금리를 인하할 여지가 생긴 겁니다. 네. 그런데 미국이 그 금리를 인하했을 때 달러 인덱스, 달러 지수라고 그러죠. 네. 그게 하락했고요.
그게 하락할 때는 미국 주가보다는 신흥시장 주가가 상대적으로 더 올랐어요. 네. 저는 앞으로 그런 모습이 나타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2차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이번에 이제 BOJ 일본은행은 기준금리를 지난 20일에는 동결했지만 12월에 추가로 금리 인상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예. 네. 앞으로 미국은 금리 계속 인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뭐 일본은 아마 10월, 12월 금융정책 회의가 있는데 12월에는 올릴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러면 미일 금리 차가 축소되면서 네. 엔화 가치가 더 오를 수가 있죠. 네, 그러면은 뭐 엔캐리 트레이드 이것도 또 청산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네. 오늘 마치가 한국은행에서 엔캐리 트레이드에서 보고서를 하나 냈더라고요. 그래요? 예. 어떤 내용입니까? 네, 그래서 지금 엔캐리 트레이드 규모가 추정하기에는 다 달라요. 예, 그런데 한국은행이 추정해 보니까 한전 3조 한 4천억 달러 정도 됩니다. 예, 그런데 여기서 청산 가능성이 있는 자금이 6.5% 네. 한 2천억 달러로 추정하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추정하는 방법에 따라 다르고 지난번 8월 5일 날 엔캐리 트레이드가 청산되면서 네. 예, 그때 한 2,500억 달러 정도 청산됐다는 거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한국의 2천억 달러는 청산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영향이 나타나면 또 한번 충분히 올 수 있습니다. 네. 우리 그 한은의 금리 인하 시점은 교수님께서는 언제로 지금? 저는 뭐 생각하세요? 10월 다음 달에 인하하리라고 다음 달 보고 어느 있습니다. 정도? 0.25%포인트 인하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한은이 지금 뭐 부동산 뭐라든가 가계대출 많은 것 때문에 예. 좀 금리 인하하는데 좀 부담을 느껴서 예. 혹시 뒤로 늦추지 않을까 이런 얘기도 꾸준히 있어 왔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가능성은 훨씬 낮아졌다고 예, 보시는 물가 건가요? 안정되고요. 금융 안정도도 대출 규제하면서 대출 규모도 조금 축소되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제가 집값을 결정하는 요인을 보니까 금리가 떨어지면 집값 오르지만은 대출 금액이 금리보다는 집값에 더 영향을 많이 미칩니다. 네. 네, 그런데 최근에 정부가 대출 금액을 규제하면서 이게 조금 줄어들고 있거든요, 규모가. 네. 네, 그러면서 인하하리라고 보고 네.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금리 인하가 돌입이 될 것 같아요. 예, 예. 그렇게 되면 이제까지하고 좀 다른 방식으로 예. 투자라든가 자산 지키기에 나서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요즘 그 역사적으로 이렇게 금리 인하 시기에 채권은 어떻다, 뭐 금과 뭐 이런 건 어떻다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네. 경험치를 예. 생각했을 때 어떻게 보시는지. 뭐 채권, 금 저는 주식 다 투자하리라고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런데 채권은 그동안 많이 떨어져서 금리가 약간 반등하고 있고요. 네. 뭐 내년 상반기 미국 경제 침체에 빠지면 채권 수익률 다시 떨어지리라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금이나 비트코인 가격도 달러 인덱스나 금리가 떨어지면 둘 다 같이 올랐고요. 네, 그런데 저는 4분기 내는 뭐 채권은 약간 수익률이 그동안 많이 떨어져 약간 반등하고요. 네. 주식을 비중을 좀 많이 늘려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예. 단기적으로는 이제 미국의 대선 이런 걸 앞두고 있어서 좀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주식은 좀 신중하게 접근하라 이렇게 권하는 투자자들, 전문가들도 있던데요. 네. 뭐 불확실성이 남아 있습니다만은 저는 뭐 미국 대선 전에 한 60% 대선 네. 바로 직후에 한 40%이 정도 사가지고 12월 맞이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한국거래소에서 밸류업 지수 공개했지 않습니까? 예. 거기 잠깐 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네, 관심 가져볼 만한 종목 같은 건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주주 환원율이 높은 종목들. 네. 그리고 우리 주가가 저평가됐다는 거는 우리 그 자본시장연구원에서 분석해 보니까 100% 중에서 우리 주주가 저평가 43%가 주주 환원율이 낮았기 때문에 우리 주가가 저평가됐다고 그렇게 자료를 냈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번에 그 100종목을 편성했는데 네. 주주 환원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회사들 네. 이걸 그 선정을 해놨더라고요. 네. 저는 이런 종목들이 뭐 급등은 안 하겠지만 이미 올랐어요. 특히 금융주 중심으로 맞아요. 오르다 오늘은 떨어졌습니다만은 이런 것 100개 종목들 꾸준히 오르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좀 주의해야 될 점은 없을까요? 연말까지? 연말까지 뭐 주의할 때는 미국 뭐 대선 불확실성이 가장 크고요. 그다음에 그 중동 사태. 네. 지금까지는 유가가 굉장히 안정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가 뭐 더 불안해지면 유가가 또 한번 급등할 수도 있고 미국 대선에 대한 불확실성, 중동 사태, 그다음에 우리나라로 보면은 계속 좀 북한 리스크 이런 거는 좀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김영익 서강대학교 경제대학원 교수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경제 맛집 투자 핫플. 지금은 돈 벌기 딱 좋은 시간. KBS 1라디오 경제쇼. 어, 100세 시대 행복한 노년을 위해서는 건강과 노후 대비가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은퇴 이후 노후 자금 마련을 위한 돈 관리 계획 구체적으로 세워보는 순서입니다. 미래에셋 투자와 연금센터의 오현민 수석 매니저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S&P 500 지수 투자하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알려주신다고요. 네. 뭐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지만 막상 S&P 500이 뭐지? 이렇게 물어보면 한마디로 대답하는 분들이 몇 분이나 되실까 싶기도 해서 네. 네,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아마 해외 증시 소식 들으실 때 가장 많이 들으시는 게 이 S&P 500 지수 있을 텐데요. 미국의 3대 주가 지수 중 하나입니다. 나머지는 이제 나스닥 종합지수 그리고 다우존스 산업평균 지수이죠. S&P 500에서 S&P는 미국의 신용평가회사 스탠다드 앤 푸어스의 약자입니다. 이 회사가 개발한 지수인데요. 그럼 스탠다드는 뭐고 푸어스는 뭐냐? 푸어는 이제 사람 성입니다. 네, 1860년에 헨리 바넘 푸어라는 사람이 자신의 이름을 따서 푸어스 퍼블리싱이라는 출판사를 만들었는데요. 네. 철도 산업에 대한 투자자 가이드를 만드는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스탠다드는 1906년 세워진 스탠다드 통계회사 스탠다드 스테이틱스 컴퍼니에서 따온 것인데요. 모기지 채권을 평가하다가 233개의 미국 기업 주식으로 된 지수를 처음 만들게 됩니다. 네. 이 두 회사가 1941년에 합병되면서 스탠다드 앤 푸어스가 만들어졌고요. 네. 1957년에 현재의 500개 기업을 기반으로 한 지수가 시작되게 됩니다. 그럼 500개 기업이 어떤 기준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까? 네, 어떤 기업이 들어갈지는 이제 지수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뉴욕 증권거래소나 나스닥에 상장이 되어 있어야 하고요. 그리고 시가총액뿐만이 아니라 거래량이라든지 그런 정량적 평가에다가 산업 대표성이라는 또 그런 정성 평가를 합쳐서 선정을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한 번 세팅하고 이제 끝인 게 아니고요. 정기적으로 이제 모니터링을 하면서 적합하지 않은 기업은 빼고 좋은 기업은 넣고 이런 소위 리밸런싱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지수 구성 자체는 시가총액 가중 방식으로 되어 있고요. 미국 주식시장 시가총액의 한 83%를 구성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 시장을 모습을 파악하기에 가장 적합한 지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500개 기업들이 들어간 만큼 업종이 좀 골고루 섞여 있겠네요. 네, 이게 다양한데 좀 쏠림이 있긴 합니다. IT가 29.5%로 가장 높고요. 다음으로 금융이 13.1%, 헬스케어 22.8%, 자동차와 레저용품 들어가는 그런 임의 소비재가 10.3%, 통신 8.9, 산업재 8.6, 필수 소비재 6.1% 정도 되는데요. 네. 이게 아무래도 이제 오늘날 그 기술 발전을 IT 회사들이 이끌고 있다 보니까 좀 쏠림이 좀 있긴 한 것 같습니다. 네. 그 S&P 500 지수가 또 투자자들에게 유명한 이유 중에 하나가 아무래도 워렌 버핏 네, 맞습니다. 회장 때문이 아닐까 싶기도 해요. 네, 그 세계 최고 투자자로 꼽히는 워렌 버핏이 아내에게 남긴 유언이 상당히 유명한데요. 자신이 죽으면 유산으로 10%는 유언은 아니죠 아직. 생존해 계시니까. 미리 이제 자신이 죽으면은 이렇게 해라라고 네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건데요. 네. 유산을 10%는 이제 미국 국채 투자하고 나머지 90%는 전부 S&P 500 인덱스 펀드에 투자하라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그리고 주식을 잘 모르는 개인이 어떤 투자법이 알맞냐라고 물었었을 때 S&P 500에 묻어두고 자기 일 열심히 해라 이런 말을 한 적도 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 조언이 담고 있는 의미는 이제 아무래도 S&P 500 지수에 투자한다고 하는 게 세계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500개 기업에 분산 투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만큼 투자 포트폴리오 기초를 단단하게 하는 데 도움이 된다라는 그런 의미를 볼 수 있겠고요. 네. 그리고 버핏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공황 시대에 태어난 투자자 아닙니까? 그래서 10대 시절부터 이제 투자자로 살아오면서 뭐 2차 세계 대전부터 오일 쇼크, 금융 위기 이런 다양한 경제 위기를 이제 목격을 해왔는데 그 모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미국 경제는 그거를 극복할 수 있는 건강한 기업가 정신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신뢰 부분이 굉장히 크게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그 장기적으로는 오르긴 했지만 굴곡이 많았던 것도 사실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지난 50년간 S&P 500 지수가 올랐었고 또 연평균 한 10%의 수익률을 기록한 거는 사실이긴 한데요. 가장 가까이 있는 코로나 위기부터 네. 금융 위기, 닷컴 버블 위기 또 다양한 사건으로 폭락했던 적도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지수 투자 자체가 이게 분산 투자라고 하더라도 단기적으로
접근하게 되면은 예상치 못한 사건으로 좀 기대했던 수익을 올리지는 못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장기적 관점으로 보게 되면은 폭락 후에 이제 회복을 했다는 점을 이제 참고는 하시고요. 근데 과거 히스토리가 또 반드시 또 미래를 보장하지는 않는다. 네. 이런 점도 고려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 S&P 지수의 투자는 이제 ETF로 많이들 하는데 네. 그 국내 상장 ETF를 하는 분들도 계시고 또 해외 상장 ETF를 네.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네, 좀 비교를 해주세요. 네, 세금 차이가 있습니다. 국내를 먼저 말씀드리면요. 어떤 계좌를 활용하시냐에 따라서 세금이 달라지는데요. 먼저 일반 계좌를 사용하시는 경우에는 S&P 500 지수처럼 해외 지수 추종하는 국내 상장 ETF 같은 경우에는 ETF 매매 차익과 분배금에 대해서 모두 배당소득세 15.4%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런데 만일 연금저축펀드나 DC형 퇴직연금 계좌 혹은 뭐 개인형 퇴직연금 IRP 계좌에서 거래하시게 되면 이 15.4% 세금이 이연이 됩니다. 네. 대신 55세 이후에 인출하면서 연금으로 받으면 3.3에서 5.5% 연금소득세를 내게 됩니다. 네. 그러면 미국장에서 S&P 500 ETF를 직접 매매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 매매 차익에 대해서 250만 원까지는 비과세이고요. 초과 시에는 22% 양도소득세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미국장에서 직접 투자하시려면은 이제 해외 투자니까 환전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환전 수수료가 있고 또 미국 주식 거래 수수료가 있는데 이거는 국내보다 이제 높다는 점은 또 고려하셔야 됩니다. 그럼 둘 중에 어느 쪽을 선택하는 것이 좋을까요? 네, 일단 S&P 500에 좀 장기 투자해서 이거를 노후 자금으로 가져가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연금 계좌에서 투자하시면서 절세하시면서 그 연금 계좌 또 세액공제 연말정산을 받으실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연금 계좌의 어떤 그런 제약이 좀 싫으시거나 또 금융자산이 좀 많아서 이자 배당 소득이 연간 2천만 원 넘어가는 그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되시는 게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그런 분들은 이제 일반 계좌에서 투자하는 것보다는 해외 직접 투자가 나은 선택일 수 있습니다. 그렇겠네요. 네. 그런데 이제 국내 상장 S&P 500 ETF 검색해 보면 정말 상품이 다양하게 나오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회사별로도 S&P 500 ETF가 있는데 어떻게 차이가 있을까요? 네, 일단 자산운용사들마다 각기 이제 ETF 브랜드가 있거든요. 그래서 상품명 맨 앞에 뭐 타이거, 코덱스, 에이스, 솔 이런 브랜드가 먼저 붙고 그리고 S&P 500이라고 이제 되어 있습니다. 회사별로 차이는 이제 투자자가 부담해야 되는 총 비용이 다른 것인데요. 총 보수, 기타 비용, 매매 중개 수수료 이 세 가지를 합친 게 총 비용입니다. 네. 그래서 이 비용은 투자 설명서를 보시거나 혹은 금융투자협회의 전자공시 서비스를 통해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ETF 투자가 요즘 좀 인기를 많이 끌면서 이제 회사들 간에 이제 총보수를 이제 인하하는 경쟁도 막 붙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이제 조심하셔야 될 게 단순히 이제 총보수나 총 비용이 낮다고 해서 좋은 ETF인 거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ETF는 고르실 때 순자산이 크고 거래량이 많은 그런 ETF인 게 중요하고요. 네. 그렇게 해야 좀 매도하실 때 유리하기도 하고 상품의 안정성이 또 중요하다는 점을 고려하시면 좋겠습니다. 순자산이 크고 거래량이 많은가를 봐라.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고요. 그 S&P 지수가 이제 시가총액 가중 방식으로 구성됐다고 했는데 그러면은 S&P 500 동일 가중이라는 이름의 상품 그거는 어떤 거죠? 네, 말씀하신 대로 S&P 500 지수가 시가총액 가중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아까 업종별 비중 말씀드렸듯이 IT 비중이 너무 높습니다. 30% 가까이 되니까요. 그리고 이게 상위 10개 기업만 하더라도 전체의 34%까지 되다 보니까 이런 쏠림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나온 ETF가 동일 가중 ETF입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이제 500개의 기업에다가 다 0.2%씩 해서 담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IT 비중이 한 13% 정도로 이제 떨어지게 되고 중소형주 비중이 이제 올라가게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IT 비중 쏠림이 그러니까 부담스러울 경우에 활용할 수 있는 선택지라고 보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또 이런 부분도 고려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최근 미 연준이 그 B컷 0.5% 포인트 금리 인하가 있지 않았습니까? 네. 이렇게 금리가 내려가게 되면 그동안 이제 중소형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차입 비용도 높고 이제 그런 이제 고금리 압박을 받아오다가 이제 금리가 낮아진 다음에는 좀 과거보다는 좀 더 이제 곽강을 받을 수 있는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이 되기 때문에 또 동일 가중 ETF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중소형주 움직임을 아무래도 기존의 시가총액 가족 방식보다는 더 이렇게 잘 반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이제 활용 여지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해외 투자다 보니까 이제 환율에 대해서 그 신경 쓰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은데 네. 이게 해지를 한 게 있고 또 안 한 것도 있고 그렇죠. 네, 한해지를 한 거는 이름 끝에 이제 H가 붙어 있고요. 해지에 네, H주고요. 네. 그리고 이제 안 한 거는 이제 없는 것인데 그러면은 이제 어떤 걸 골라야 되냐 이제 고민되실 거잖아요. 일단 환율 예측이라는 게 전문가들도 상당히 어려워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뭐 환율을 예측해서 이거를 뭐 어떤 걸 하겠다 결정하는 것은 좀 어려운 것 같고요. 다만 이제 환율 영향을 안 받고 지수 움직임에 대한 결과만 받고 싶다라고 하면은 환해지 상품 고르시면 되고 환해지 상품이 또 이제 기타 비용이 좀 더 높다는 점 이 부분은 좀 감안하시면 되겠고 네. 안 한 상품 같은 경우에는 지수 상승으로 이익이 있더라도 이게 환율 영향을 받아서 조금 수익이 감소할 수도 있다. 이 점은 인지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S&P 500에 TR 이라는 게 붙어 있는 상품은 어떤 건가요? 네, 토탈 리턴의 약자입니다. S&P 500 ETF 분배금을 현금으로 투자자의 계좌에 이제 쏙 넣어주는 게 아니라 자동으로 재투자를 해주는 상품입니다. 네. 사실 이게 ETF 투자의 그 복리 효과를 극대화하려면은 분배금을 받아서 재투자하는 것이 상당히 좋은데요. 이걸 직접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편리합니다. 특히 이제 퇴직연금 계좌에서 S&P 500 투자하시는 경우에 퇴직연금 계좌는 이제 위험 자산의 70%까지만 넣을 수가 있는데 배당금을 받았는데 이미 70%가 다 차 있으면은 네. 다시 재투자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TR 상품이 좀 더 유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해외 상장 S&P 500 ETF 중에 손실을 보전해주는 ETF가 있다면서요? 네, 버퍼형 ETF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국내에는 없는 형태이긴 합니다. 지난 6월에 그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버퍼형 ETF나 커버드콜 ETF 같은 파생 상품 이용한 ETF들이 베이비 부머들 사이에서 굉장히 인기가 있다라고 하면서 부머 캔디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하더라고요. 네. 이제 손실 걱정 안 하고 이제 편히 잘 수 있다라고 해서 캔디라고 부른 것 같은데요. 버퍼형 ETF는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일정 수준을 손실을 이제 막아줍니다. 근데 손실을 막아준 대신 또 상방도 또 닫혀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손실 보전을 받기 위해서는 내가 일정 기간 동안 이 ETF를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있는 여러 가지 좀 제약이 있기는 한데요. 총보수가 조금 높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좀 원하시는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부머 캔디라고 말씀드렸던 ETF 중에 이제 커버드콜 ETF 같은 네. 경우는 이제 국내에도 좀 인기를 많이 끌고 있는데요. 손실 보전은 아니지만 그래도 콜옵션 매도 전략을 통해서 매월 안정적인 분배금을 지급하는 그런 정기적인 현금 흐름이 필요한 예를 들어서 좀 은퇴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 활용도가 좀 높은 편입니다. 네. 근데 커버드콜 그 ETF 이름이 변경된다고 하던데요, 아닌가요? 네. 이제 내일부터입니다. 이제 기존 이제 커버드콜 ETF 이름에 뭐 플러스 10%라든지 프리미엄이라는 이제 표현이 사라지고요. 타겟 커버드콜 이름으로 일원화하게 됩니다. 네. 이렇게 좀 바뀌는 이유는요. 이렇게 인기가 너무 높아져서 이제 수익률에 대한 이제 오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목표치 있는데 이거를 아직 확정해서 줄 것처럼 이렇게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금감원에서 네. 내린 조치라고 합니다. 네. 네. 자, 오늘 S&P 500 지수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는데요. 투자하실 분들께 어떤 조언 끝으로 해주시겠습니까? 네, 해외 투자에서 이게 가장 기초가 되는 이런 대표 지수에 대한 투자는 좀 장기적으로 생각하시면서 정액 적립식으로 좀 꾸준히 모아가는 그런 전략 가져가시면은 노후 자금 형성에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하고요. 네. 그리고 다양한 좀 ETF들이 많기 때문에 본인 투자 스타일에 맞는 것을 한번 잘 탐색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미래에셋 투자와 연금센터의 오현민 수석 매니저와 함께했습니다. 마칠 시간입니다. 성기영의 경제쇼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아나운서 성기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